그날 점심, 국밥집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던 사장 김정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지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첫 번째 부인의 딸입니다. 순간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손님들은 숟가락을 멈춘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엄마는 아직 살아 계십니다. 사연이 흐르는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국밥집 사장 김정수의 숨겨진 이야기, 그 누구도 몰랐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정은 다이어리를 덮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동네의 착한 사장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중앙시장 뒷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새벽 어스름 속에 가게들의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따뜻한 빛을 내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할매국밥. 언제나처럼 그곳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하얀 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정수, 60을 넘긴 국밥집 사장은 이른 시간부터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뽀얀 사골 국물이 끓는 커다란 솥에서 김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맺혀 있었지요. 손에는 두꺼운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으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주방으로 들어온 이는 재혼한 지 3년 된 아내 45세 미영씨였습니다. 아직 졸음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움직였다. 일찍 일어나야 좋은 국물이 나오는 거지.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야 하잖아. 목소리는 다정했고 그 말투는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영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놓이는 듯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지난날, 인생의 무게를 조금 덜어준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해가 서서히 떠오르자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채소 상인들이 리어카를 밀고 골목을 오갔고 생선 가게에서는 얼음을 긁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곧 할매국밥의 문도 열렸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골목을 메우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 주쇼. 70을 훌쩍 넘긴 박 할아버지가 늘 앉던 구석자리에 앉았다. 정수는 평소보다 고명을 넉넉히 얹어 그릇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뜨끈한 국물로 몸 좀 녹이세요. 허허, 고맙네. 이 집 덕분에 내가 겨울을 버텨. 박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가게는 더 북적였다. 공사판 인부들이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들어왔고 시장 상인들은 분주한 틈을 내어 자리를 차지했다. 학생들도 삼삼오오 몰려와 테이블에 앉았다. 정수는 모든 손님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장님, 저 어제 왔던 학생인데요. 오늘도 국밥이요. 그래, 그래. 젊은 친구는 많이 먹어야지. 정수는 그릇을 내밀며 웃었다. 사람들은 참 좋은 분이라며 수군거렸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다. 옷차림은 허름했고 신발은 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국밥 2그릇만 주세요. 정수는 청년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평소보다 고명을 더 얹어 그릇을 내밀었다. 학생이지? 많이 먹어라.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한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 한 그릇밖에. 정수는 빙긋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나중에 돈 벌면 2그릇 사 먹으러 와라.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본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사장님은 다르다니까.
요즘 세상에 저런 인심이 어디 있어. 미영 씨도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존경받는 사장님의 아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진 순간 균열이 찾아왔다. 설거지를 하던 미영 씨가 실수로 그릇 하나를 떨어뜨린 것이다. 짧고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다. 정수는 성큼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뭐 하는 거야? 그의 손이 미영 씨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 아파요. 조심 좀 하지. 그릇이 얼마나 비싼데.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순간의 정적. 홀에 있던 몇몇 손님이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보았지만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정수는 이내 손을 놓으며 평소처럼 웃었다. 앞으로 조심해. 다칠라. 그리고는 홀로 나가 손님들에게 농담을 건넸다. 마치 방금 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 저녁 무렵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사장님, 우리 손자 대학 합격했어요. 정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계란 하나 얹어드려야지. 손님들은 또다시 감탄했다. 역시 좋은 분이야. 사장님은 첫 번째 부인 잃고 혼자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래도 새 아내 만나서 다행이지. 밤이 되어 가게 불이 꺼졌다. 정수는 계산대 정리를 마치고 미영 씨의 어깨를 토닥였다. 낮에 거친 손길은 사라지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당신이 더 고생하셨죠. 미영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목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내일이면 또다시 따뜻한 국밥 냄새가 골목을 채울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을. 낮의 인자함과 밤의 차가움 사이 이미 작은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크게 터져나올 그 소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낮에는 모두가 존경하는 사장님. 그러나 주방 한쪽에서 드러난 싸늘한 그림자. 그 균열은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20해 전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김정수의 말을 믿었다. 아내가 딸과 함께 집을 나갔다. 갑자기 사라졌어. 아마도 사고를 당한 것 같다. 그는 애써 무너지는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참 딱한 사람이야. 그 착한 사장님을 두고 아내가 도망치다니. 딸까지 같이 사라졌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죽지 않았다. 아직도 살아 있었다. 20년 전 그날 밤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겨울의 칼바람이 골목을 후려치던 새벽. 집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쾅, 쾅.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 이어지는 고함. 그리고 아이의 울음. 이웃들은 모두 모른 척했다. 집안일에 괜히 끼어들면 더 번거로워진다. 는 말이 입버릇처럼 돌던 시절이었다. 문이 삐걱 열렸을 때 그녀가 보였다. 정수의 첫 번째 아내. 얼굴과 팔에는 시퍼런 멍이 번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옆에는 겨우 10살 남짓 된 딸 수정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작은 손은 엄마의 가방끈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 가방은 낡은 청가방 하나뿐이었다. 안에는 옷 몇 벌, 달아빠진 신분증, 그리고 수정이가 쓰던 공책이 들어있었다. 급히 챙기느라 밥그릇 하나도 담지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녀가 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오히려 결연했다. 그 새벽 그 모녀는 집을 등지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신발이 부서져 발뒤꿈치에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잠시라도 멈췄다간 다시 끌려갈 것만 같았으니까. 그러나 이웃들은 정수의 말을 더 믿었다. 그는 며칠 동안 국밥집 문을 닫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내와 딸을 찾는 신용을 했다. 눈시울이 붉어진 얼굴로 사람들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경찰에도 말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그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성실하게 일만 하는데 아내가 저렇게 가버리다니. 딸까지 같이 없어졌다니. 앞날이 얼마나 외롭겠어. 동네의 신뢰는 더 깊어졌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를 향한 존경심은 오히려 커졌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 여자는 죽지 않았다. 한 교회의 낡은 지하방에서 혹은 싸구려 월세방에서 몸을 숨기며 살아갔다. 교회 신자들이 몰래 음식을 나눠주었고 새벽마다 청소일을 나가서 겨우 생활을 버텼다. 딸 수정이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글씨를 쓰곤 했다. 나는 우연히 놀이터에서 그녀들을 마주친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을 때 수정이는 구석 벤치에 앉아 공책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공책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랑 멀리 가고 싶다. 어린 손글씨였지만 그 글씨는 어른의 절규보다 더 절절하게 다가왔다. 나는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어른들에게 들은 말과 눈앞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혼란. 사람들은 아직도 아빠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낮게 중얼거렸다. 다들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왜 나는 아빠가 무서운 걸까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으로 위로할 수도 없었다. 그저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정수는 여전히 국밥집 사장으로 존경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이라 칭송했다. 반면 그의 첫 번째 아내와 딸은 세상의 그림자로 밀려나 숨어 살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 그 진실이 다시 세상 앞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한때 피투성이로 울던 아이는 이제 흰 가운을 입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정. 이제 32살이 된 그녀를 사람들은 수정 선생님이라 불렀다. 정신과 의사라는 길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당했던 고통,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공포와 두려움. 그 기억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를 그냥 두지 않겠다. 수정의 진료실은 따뜻했다. 흰 벽 대신 옅은 베이지색, 각진 책상 대신 둥근 테이블, 딱딱한 진료용 의자 대신 부드러운 소파. 무엇보다 환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미소가 진료실의 공기를 바꾸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녀는 늘 같은 말로 환자를 맞았다. 그러나 웃음 뒤에 감춰진 마음은 언제나 무거웠다. 환자들의 고백은 거울처럼 과거를 비추었고 그때마다 묻어둔 상처가 다시 꿈틀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 여성이 들어왔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나이보다 훨씬 지쳐 있었다.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다. 긴 팔 블라우스를 꼭 여민 모습. 그러나 소매 사이로 드러난 것은 푸른 멍 자국이었다. 여성은 소파에 앉자마자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선생님, 저는 요즘 자꾸 다치네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옷자락을 계속 비틀었다. 계단에서 넘어지고 문에 부딪히고
칼에 베이고 하다못해 자다가도 어디 부딪히곤 해요. 수정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았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그러나 의사로서 먼저 단정 지을 순 없었다. 며칠 후 여성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얼굴빛이 더 창백했다. 사실은 남편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제 잘못일 때가 많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처럼 덧붙였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밥을 늦게 차려서 그러다 보니 맞는 거예요.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수정은 숨을 고르며 침묵했다. 피해자들이 흔히 하는 자기 합리화. 그녀 역시 오래전 엄마의 입에서 똑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결국 여성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왔다. 사실은 남편이 때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정은 의사로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성은 울음을 삼키며 이어갔다. 밖에서는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인심 좋다고 하고 동네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국밥집을 하는데 순간 수정의 심장이 요동쳤다. 국밥집. 인심 좋고 존경받는 사람. 낮에는 미소를 짓지만 밤에는 폭군으로 변하는 그림자.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너무 익숙하다. 국밥집. 착한 사장님. 모두가 존경하는 남자. 수정은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름이 김정수입니까? 여성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네, 김정수. 제 남편이에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수정의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폭발처럼 터져 나왔다. 아버지, 엄마와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이름.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고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아버지,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또 다른 여자를 괴롭히고 있다. 진료가 끝난 뒤에도 수정은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텅 빈 진료실에 긴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메모지 위에 무심코 글씨를 적었다. 반복되는 폭력, 끝나지 않은 고통, 끊어야 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쳤다. 거기에는 엄마가 남겨둔 메모가 있었다. 견디다, 또 견디다. 하지만 결국 떠난다. 수정은 눈을 감고 다이어리를 덮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겠다. 엄마와 나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두지 않겠다. 수정은 다이어리를 덮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가 오히려 긴장감을 더했다. 엄마에게 말해야 해.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야. 휴대전화가 손바닥에서 식은땀으로 미끄러졌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몇 번이고 멈췄다. 그러나 결국 눌렀다. 뚜뚜 신호음이 이어졌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여보세요? 엄마. 짧은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순간 수화기 너머는 길게 침묵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엄마. 그 사람이 또 다른 여자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처럼. 숨소리가 가늘게 흔들렸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엄마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정말이니? 아직도 그러고 있니?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려움이 묻어났다. 엄마, 그 여자분 우리 모습 그대로였어요. 온몸이 멍투성인데도 세상에 말 못하고 혼자 견디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수정아, 나는 무서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아.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더 두렵다. 엄마, 우리가 침묵했으니까 지금 그 여자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의 목소리가 터졌다. 울음과 분노가 한꺼번에 솟구쳤다.
20년 동안 그는 존경받는 사장님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지옥이었잖아요. 이번에도 외면하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겨요. 엄마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사람들은 그를 믿어. 착한 사장님이라며 칭찬만 하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말해야 해요. 엄마, 이제 숨지 말아요. 우리 손으로 끝내요. 전화기 너머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다.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모녀는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다. 20년 만에 같은 공간에 앉은 두 사람. 얼굴은 세월로 많이 달라졌지만 눈빛만큼은 그날 밤 그대로였다. 수정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아요. 우리 같이 맞서요. 엄마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한참 후 그녀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래,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말자. 짧고 단호한 한마디. 그것은 지난 20년의 침묵을 뒤엎는 선언이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같은 불꽃이 타올랐다. 두려움, 분노, 미안함, 그리고 결심. 이제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아내기 위해 싸울 증인이 되기로 했다. 정오를 넘기자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고 김정수는 특유의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미영은 부지런히 밑반찬을 나르며 이 평범한 하루가 오래가길 바랐다. 그러나 곧 그 평온은 깨어졌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섰다. 단정한 차림, 의사 가운을 들고 선 수정. 뒤이어 50대 후반의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수가 죽었다고 했던 바로 그 첫 번째 아내였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정수의 손에 들린 국자가 허공에서 멈췄다. 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수정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낮았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신 첫 번째 부인의 딸입니다. 쨍그랑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금속성 소리가 가게 전체를 울렸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다. 뭐라고? 첫 번째 부인이 살아있다고? 사장님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웅성거림 속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다. 김정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더듬거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입니까? 그러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영은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다. 그동안의 다정한 손길과 가끔 느껴졌던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설마 그 모든 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때 첫 번째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날 죽었다고 꾸며댔지.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딸과 함께 새벽에 도망쳐야 했던 그날 그 지옥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방 불빛에 반짝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정수에게 꽂혔다. 그토록 존경받던 사장님의 미소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수정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부인 역시 우리 엄마처럼 맡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식당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한쪽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우리가 알던 사장님이 괴물이었단 말이야? 김정수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고 시선은 바닥에 박혔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그의 웃음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을. 그날 뜨겁던 국밥은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사장 김정수의 미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존경받던 국밥집 사장의 미소 뒤에는
20년간 숨겨온 폭력과 거짓이 숨어 있었지요.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함께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연이 흐르는 라디오는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